이번에는 우리 교재 305페이지에 있는 유전의 분자적 기초 이런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16장이고요. 먼저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에 대한 것이 잠깐 나와 있으니까 잠깐 이제 보고 가죠. 자, 여기 앞에 이제 보면은 폐렴 쌍규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가 유전 물질임을 확인한 실험. 요게 이제 몇 개의 실험이 있는데, 하나가 폐렴 쌍규균 실험. 다른 하나는 이제 박테리오 파아지 실험.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폐렴 쌍규균 실험은 그리피스라고 하는 의학자가 먼저 했었고, 이 사람의 실험을 가져다가 약간 변형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에이버리.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실험을 안정시켜서 DNA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죠. 자, 박테리오 파아지 실험은 허시라는 사람과 체이스라는 사람이 공동 연구를 했고, 박테리오 파아지라고 하는 박테리아에 간염하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실험에서 결론을 이제 냈죠. 더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중에 지금 우리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리피스의 실험 요거거든요.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폐렴균들이 있는데, 균을 보게 되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구균입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쌍구균. 그래서 이 폐렴 쌍구균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S형균, 하나가 R형균. 표면을 보니까 겉이 이렇게 부드럽더라. 스무스하다. S. 파치게 거칠거칠하더라. 이게 R형균, 러프. 그래서 두 종류의 폐렴 쌍구균을 각각 이렇게 쥐한테 딱 주사를 했더니, S형균을 주사한 경우에만 저 쥐가 이제 치사에 이르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형균을 병원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S형균이 병원성이다. R형균 같은 경우에는 쥐에 찔러 넣어도 쥐가 죽진 않으니까 병원성이 아니다. 비병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이제 의사라서, 의사 선생님이라 어떻게 하면 저 S형균이 없어질까 고민을 하던 차에 열을 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발견. 그래서 열을 처리했더니 이 S형균이 죽었나 봅니다. 건강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열 처리한 S형균의 세포하고 R형균 두 개의 세포를 섞은 거예요. 그렇다면 열 처리한 S형균도 죽게 할 수는 없고 R형균도 그 생쥐를 죽게 하는 건 아니니까 멀쩡할 텐데 하고 실험을 했더니 죽습니다. 얘를 해부해가지고 뭐가 있지? 찾아봤더니 이 S형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열 처리한 애가 부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R형균이 S형균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질, 비병원성 형질이 병원성 형질로 바뀌니까 형질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이거는 R형균이라고 하는 애가 S형균이라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것을 형질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무엇이 형질 전환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죠. 하여튼 그 S형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이 R형균에게 가가지고 그 R형균이 S형균에게 바뀌니까 형질 전환이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지금은 알죠. 지금은 압니다. DNA가 이런 변화를 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질 전환이라는 이 표현을 DNA를 주입을 해서 어떤 형질을 갖게끔 우리가 조작을 해준다면 형질 전환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장균하게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도록 DNA를 집어넣어주면 그 대장균이
인슐린 MH를 만들어요. 인슐린은 못 만드는 형질의 애가 내가 DNA를 넣어줌으로써 바뀌었잖아요. 형질 전환되었다. 우리가 어떤 제초제를 개발하는데 제초제를 이렇게 뿌리게 되었을 때 식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식물에다가 제초제의 저항성 가지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줘요. 제초제를 막 뿌려도 이게 안 죽습니다. 아주 고농도로 처리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걔는 뭐예요? 제초제의 내성을 가지는 녀석으로 형질 전환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그 경우에는 농약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GMO라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박테리오 파지 실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박테리오 파지 실험,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줄여서 파지. 파지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에서 쓴 그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녀석은 T4 파지를 사용했는데 T 계열의 네 번째 파지. 얘가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껍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백질.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DNA.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애가 대장균에 들어가가지고요. 자신과 똑같은 애를 증식을 해내는 건데 얘가 DNA하고 단백질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유전물질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유전물질일까를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허쉬와 체이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실험을 이렇게 했다. 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바깥쪽에 표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방사성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35S라고 하는 여기 있죠. 방사성 동위원소인 황을 이용해가지고 단백질들이 방사능 뛰게 했어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배지에다가 이거 오타예요. 이건 시간이나 배지에다가 32P 이게 이제 DNA나 RNA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인산.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DNA를 여기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 먹잇감이죠. 얘들에게 딱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뭐가 들어가냐면 실제로 들어가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DNA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긴 애가 딱 안착해가지고 DNA만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로 이 사람들이 살짝 갈아가지고요. 이 대장균 주변에 붙어 있을 걸로 예상되는 바이러스를 떨어뜨려낸 다음에 원심분리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게가 좀 나가는 애들, 질량이 큰 애들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대장균이 가라앉고 이런 떨어져 나간 박테리오 파지들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심분리를 딱 해갖고 보니까 이게 대장균이 밑에 있는 건데 위의 케이스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즉 방사능 띄는 부분이 위에는 용액을 보니까 띄고 있었고 아래에 있는 걸 보니까 침전된 거에 이렇게 방사능 동위원소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균 안에 뭐가 들어간 거지? DNA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균 안에 DNA만 들어갔다 이렇게 알게 된 거고 이 대장균이 뭐 증식해서 보면 결국 이 DNA로부터 박테리오 파지라는 애를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걸 보니까 얘가 결국 이제 유전물질로서 활용하는 것은 DNA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DNA가 유전물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했냐? DNA의 구조를 밝혔습니다. DNA 구조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슬쩍 얘기를 했었죠. 유클레오티드라는 게 지금 앞에 그려져 있어요. 인산, 오탄당, 염기. 기억나십니까? 염기의 종류는 몇 종류 있었더라? 4종류 있어, 4종류. 뭐? 여기 있네. 그죠? 네? 아데닌. 네? 그 다음에 여기 구아닌. 둘이 모양새가 비슷하죠? 전체적인 모양새 보면. 이런 애들 뭐라고 하지? 이런 형태로 생긴 애들. 육각형, 오각형짜리 이런 모습. 퓨린이라고 하죠. 퓨린. 반면에, 자, 티민, 시토신. 이렇게 두 개도 있는데,
얘네는 육각형짜리 모양처럼 보이죠? 이런 애를 뭐라고 하지? 피리미딘. 자, 따라서 DNA라고 하는 것이 인산, 오탄당은 뉴클레오티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염기가 이제 뭐가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 티민, 아데닌, 시토신, 구안이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종류가 뭐 모양새에 따라서 약간 이름들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붙는 방향도 있었죠? 이렇게 뉴클레오티드가 있으면 그 다음 뉴클레오티드가 아래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방향성을 보게 되면 이쪽은 5번 탄소가 있는 쪽이니까 5' 말단, 반대쪽 끝은 3' 말단으로 표기가 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요 가운데 이제 파란색 이렇게 칠한 부분은 요거는 당인산 굴격이라고 불러요. 인산과 당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친수성입니다. 인산이란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오탄당은 여기 산소가 있으니까 링 구조 안에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극성 분자이니까 이게 이제 친수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들은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고리 안쪽만 보게 되면 바깥쪽에는 산소는 무시하시고 그럼 이런 것들은 호수성. 그래서 DNA가 지금 한 가닥을 지금 이루는 모습을 봤는데 인산과 오탄당이 있는 당인산 골격은 친수성, 전하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게 특징, 인산기 때문에 음전하. 그 다음에 안쪽은 이쪽 한쪽은 질소의 염기, 소우성의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DNA가 이제 안정적으로 있기 위해서 두 가닥을 이루게 된다.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자, 그래서 당인사골격은 바깥쪽에 있어요. 자, 둘은 역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5'이면 이쪽이 3'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둘이 만날 때 바깥쪽에 인산,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파란색 오탄당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녹색 계열, 주황 계열의 염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부가 뭐예요? 소수성 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만나는 그 결합하는 관계상 A는 반드시 T하고 C는 반드시 G하고 상보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죠. T는 뭐였어요? 퓨린, 피리미딘? 피리미딘. 반대편에 있는 A는 퓨린. 그래서 피리미딘과 퓨린이 만나죠. 퓨린과 피리미딘이 만나죠. 그죠? G는 퓨린, C는 피리미딘. 그래서 항상 퓨린과 피리미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거리는 어떨까요?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역방향으로 지금 결합을 하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꼬여요.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오는 거지. 자, 그림 잘 보면 노란색은 인산기라고 그랬어요. 파란색은 오탄당이라고 그랬고요. 이런 애들이 바깥쪽에 다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녹색과 주황색 계열의 것들이 가운데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둘은 나란하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스크류가 일어나듯이 꼬이는 거니까 그 안쪽 부분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염기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염기들이 놓여 있고 바깥쪽에 당인산 골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DNA는 친수성 물질일까? 소수성 물질일까? 양촉성 물질일까? 자, 최종적으로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는 친수성이 있는 거니까 얘는 친수성 물질입니다. DNA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 네, 바깥쪽에 다 음전하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물체란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생명체는 항상 거대 분자잖아요. 바깥쪽에 뭐가 있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는 거의 소수성일 거야. 왜냐면 물속에서 다 이렇게 뭉쳤으니까 사실 안쪽은 소수성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어떤 물질이 친수성이나 소수성이냐 얘기할 때는 바깥쪽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친수성 분자예요. 친수성 분자. 근데 음전하를 띠고 있지. DNA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첫 페이지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재수없겠다. 이것도 몰라. 이런 표정인데, 그죠? 얘도 재수없고 얘도 재수없어요. 그죠? 이 친구는 화학자예요. 생물학 교재. 화학자. 이 사람 물리학자고요. 생물학자는 뭐야? 생물학자들이 DNA를 찍었어요.
엑스레이 회절물 이런 걸 찍었는데 그 찍은 그 데이터를 이 둘이 발견을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물론 그 찍은 사람도 같이 노벨상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고 3명이 이제 받았어요. 3명이. 그리고 이제 DNA 구조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보는 게 이 그림인 거예요. 이게 왓슨과 크릭의 DNA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DNA죠. 그렇죠? 참 멋있게 생겼죠? 여기 보면 이렇게 파여져 있는 홈이 보이십니까? 여기도 있긴 있지만 여기 파여져 있는 요 홈은 요거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다 좁은 틈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이너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너 그룹은 이렇게 따라가면 다 마이너 그룹이에요. 자, 여긴 넓죠? 넓은 틈을 이렇게 따라서 가면 다 넓은 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메이저 그룹을 부릅니다. DNA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보는 여기에 있는 게 정보죠. 그렇죠? 염기 서열이 다른 거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정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읽을 때 여기에 누가 붙습니다. 단백질, 정보를 읽는 애가. 이게 이제 길이에요. 이걸 따라가면서 정보를 읽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DNA 구조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정보를 읽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뭐예요? 피리미딘. 이거 뭐예요? 퓨린. 이거 뭐예요? 퓨린. 이거 뭐예요? 피리미딘. 둘이 결합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꼭 A는 T하고 만나야 돼요. 수소결합이 있는 모습 보여요. 점선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 점석연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거 형성되는 것은 A는 T하고밖에 가능하지 않다. 요 시토신을 위로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 H하고 어떻게 H가 만나겠어요? 그렇죠? H하고 O가 만나고 H하고 O가 만나는 게 가능하지. 또는 H하고 N이 만나거나.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상 화학 결합하는 상 딱 짝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상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퓨린끼리 만나고 피리미딘끼리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아. 이거 막 개판이에요. DNA가 막 꾸불꾸불꾸불 할 거예요. 이런 형태가 막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안정적입니까?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합이란 것은 항상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수소결합이라는 게 적정한 거리를 가지고 다 형성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었냐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NA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전에 한번 했던 거긴 한데 그림이 나오니까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유전물질 잠깐 봤고 DNA 구조는 전에 한번 봤습니다만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또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복제. 자, 복제에 대해서는 복제의 방식, 양상이라고 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복제를 할까? 이런 것.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한 다음에 DNA 복제도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맞았어요. 반보존적 복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DNA 복제가 5에서 3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즉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2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pit에서 나왔고 밑에 것은 밑에서 나왔고 수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복제 순서, 효소의 특징. 이거는 나온다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징들을 그냥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등장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위에 있는 반보존적 복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2가지는 거의 묶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반보존적 복제를 봅시다.
자,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DNA예요. 두 가닥이 서로 상보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A면 T, C면은 G.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DNA 이 두 가닥이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DNA를 붙이게 되면 하늘색으로 A면 T가 붙을 수밖에 없고 C는 G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쭉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쓴 저 DNA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굳이 이렇게 한 다음에 파란색을 떨어뜨려가지고 파란색끼리 다시 붙이고 하늘색끼리 떨어뜨려 다시 붙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DNA가 복제가 되면 복제가 된 DNA는 기존에 있었던 DNA 파란색이 반만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미 컨저베이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죠. 그죠?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을 하려고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진짜 저게 맞을까? 왓슨과 크릭이 말한 게 맞나? 자, 일단은 세 가지가 가능할 거라고 가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보존적 복제 모형, 컨저베이티브한 거. 얘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DNA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우리 아까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굳이 떨어뜨려서 붙일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반보존적 복제 모형. 반반씩 나눠서 복제를 하는 모습. 그죠? 그 다음 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눠서 복제를 하겠지. 그다음 마지막은 분산적 복제 모형인데 얘는 섞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존에 썼던 것이 파란색 DNA라면 그 다음 DNA를 만드는데 이건 이제 한 가닥 한 가닥 섞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닥 내에서도 막 섞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분산적 복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처음에는 여기 15짜리 N의 배지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5의 N, 질소인데 무거운 질소. 거기에서 배양을 막 한 거예요. 계대 배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질소라고 하는 것은 DNA도 들어가는데 DNA라는 것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DNA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있는 이 파란색 DNA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자, 그 다음에 이 대장균을 이제 옮겼는데 14짜리 N이 들어가 있는 배지를 옮긴 거예요. 자, 저거 15냐 14는 질량수를 말하는 것이고 14는 좀 더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옮기게 되면 옮긴 저 배지에서 복제가 되는 DNA는 가벼운 DNA로 복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 하늘색의 DNA가 되는 것은 14짜리 N의 DNA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장균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4짜리 N의 배지로 옮긴 다음에 첫 번째 복제, 세포가 분열한 거죠. 자, 세포가 분열을 했을 때 DNA를 추출해가지고 원심 분리해 본 거예요. 두 번째 복제 일어났을 때 역시 DNA만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해서 본 거죠. 그렇다면, 자, 봅시다. 자, 앞에 그림에서 이 그림인데, 처음에는 15짜리 N을 가지고 있는 DNA만 있었어요. 파란색. 그러다가 이제 14짜리 N의 DNA를 집어넣어서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복제가 되는데 보존적 복제라면 15짜리 N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 14짜리 N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나타날 거예요. 밑에 있는 걸 보면 15와 14가 적절히 섞인 게 나타나는 거죠. 실제 실험을 봤더니,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왔다. 즉, 밴드가 하나 나왔어요. 앞에 글 다시 볼까? 이렇게 두 개 나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나 이거나 같죠? 이거나 이거나 같죠? 결국 한 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무거운 DNA와 가벼운 DNA 각각 있어서 밴드가 두 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분열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보존적 복제 모형은 기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두 번째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이제 날라갔고 요거 따지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같죠? 얘는 14짜리 N으로 이루어지는 DNA이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가볍고 바깥쪽 얘는 두 개가 좀 더 무겁죠. 얘는요.
이건 또 50% 섞이는 거니까 한 가닥에 섞이는 거라 생각한다면 얘나 다 똑같죠. 질량 무게만 따져보면. 자, 따라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결과를 보니까 이번엔 나뉘었네. 그럼 바로 아는 거지 뭐야. 이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뉜 거죠. 이건 다 똑같은 질량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복제를 했을 때 분산적 모형을 기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DNA가 반본조 복제를 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메셀슬과 스탈이라는 사람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DNA 복제 방식 양상 중에서 DNA는 반본조 복제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볼 거예요. DNA 복제라는 것이 5에서 3방향으로 일어나요. 왜 그러냐? 효소 때문에 그래요. DNA 중합효소라는 효소가 뉴클레오티드를 붙이는데 뉴클레오티드가 딱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뉴클레오티드 붙일 때 여기다 붙여요. 이 앞에다. 여기다 붙여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게 되면 5에서 3방향성이죠. 5, 또 3, 5에서 3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DNA 중합효소라는 것이 방향성 가지고 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복제의 양상입니다. 복제의 순서입니다. 복제 순서. 자, 복제가 일어날 때에는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뭘 뜻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뭐 시험에 이렇게 등장하는 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각각의 효소가 뭘 하는지,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복제 원점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가 나왔네요. 자,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복제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복제 원점이 진해생물, 선형의 DNA 가지고 있는데 그 선형의 DNA에 여기 저기 막 있습니다. 사람은 복제 원점이 6,500군데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총 24종류가 있는 건데 거기에 6,500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복제가 다 시작되나 봅니다. 반면에 대장균은 복제 원점이 있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괜찮아요. DNA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고리형이기 때문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늘색의 새로운 DNA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복제 원점 한 군데서부터 시작을 해도 다 복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거 진해세포는 워낙 DNA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시작한다.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복제 원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복제 원점부터 복제를 시작하는데 이 파란색 기존 DNA를 이렇게 늘려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다가 새로운 DNA를 이렇게 붙여나가잖아요. 상보적으로요. 그래서 결국 DNA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양쪽 다 반보존적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복제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효소들을 이제 볼 텐데, 자, 앞에 봅시다. 자, 이제 등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헬리케이즈. 자, 헬리케이즈라고 하는 애는 파란색의 DNA 두 가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뭐 영어 표현 헬리케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헬리케이즈. 자, 이 둘이 떨어지면 DNA 두 가닥은 서로 상보적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바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DNA를 이렇게 하늘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단일사슬 결합 단백질,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일사슬 결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서 바로 붙는 것은 잠깐 동안 막아주는 거예요. 물론 복제가 시작되고 나면, 즉 DNA를 복제하게 되면 저 외사슬 결합 단백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긴 합니다. 자, 등장인물과 얘가 뭐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프리마즈라는 게 있다. 프리메이스? 뭐라고 읽으실래요? 프리마제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프리마제, 프라이메이즈라고 부르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뭐 하냐면 빨간색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 캠벨 교재는 빨간색은 RNA를 말합니다. 그래서 RNA로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일을 이 프라이메이즈가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요 RNA를 제가 이거 시발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욕하는 거고 RNA 프라이머 이렇게 그대로 영어표현 적겠습니다. 그래서 RNA 우리가 프라이머라고 부릅니다. RNA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복제원점에서 DNA 두 가닥을 벌린다. 헬리케이즈. 두 가닥 떨어진 게 바로 붙는 걸 막는다. 단일 가닥 결합단백질.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즈가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붙이죠. 양쪽에 다 붙였어요? 한쪽만 붙였어요? 한쪽만 붙였죠. 그죠? 한쪽만 붙였습니다. 자, RNA 프라이머가 붙은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한참 뜸을 들인 이유는 쟤는 복제 과정에 꼭 이렇게 언급이 잘 되는 주요한 애는 아닙니다. 근데 필요한 애긴 해요. 어떤 애냐면 이제 여기선 DNA 회전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들에서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고 부릅니다.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고 부르는 애가 있다. 자, 제가 뭐 하는 거냐면 DNA 이중나선이 더 과도하게 꼬이는 것을 막는 애예요. 자, DNA는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꼬여 있죠. 그렇죠? 다시 볼까? 이거 꼬여 있잖아. 이 DNA를 두 가닥에 푼다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잡고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꼬여 있던 게 이렇게 풀면 이쪽으로 또는 이쪽 방향으로 꼬이는 힘이라는 게 더 쏠리죠. 그렇죠? 그럼 그게 더 쏠리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초나선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나선은 뭐냐면 초나선 슈퍼 코일. 슈퍼는 초, 코일은 나선. 초나선. 자, DNA 두 가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DNA 두 가닥이 초나선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꼬을게요. 이런 식으로 꼬이는 거죠. 이게 초나선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더 과도하게 꼬이면 꽈배기처럼 위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이중나선이요. 원치 않는 거죠. 그러면 토포아이소머레이즈 뭐 하는 거냐면 여기 그림 잘 보시면 DNA 끊는 거 보이세요, 여기? 네, 이런 식으로 DNA 끊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끊어가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앞으로 빼내면 그리고 다시 붙이면 그대로 펴지죠. 그렇죠? 그래서 토포아이소머레이즈는 DNA를 끊어가지고 다시 연결함으로써 저는 초나선이 막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름을 왜 여기는 회전요소라고 했냐면 요거를 제가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보면 펴질 수 있거든요. 물론 펴지는 게 아니죠. 다시 이렇게 놔두면은 이걸 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그 힘에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저렇게 누가 지었어요. 근데 저 이름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토포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DNA를 끊는 효소다. 끊어가지고 초나선이라고 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일어나면 오히려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초나선이 만드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각각의 일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자, 여기 이제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 놨는데 이 RNA 프라이머를 만든 이유는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애가 DNA를 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 DNA에 대해서 그냥 DNA를 붙이는 것을 못해요, 걔가. DNA 중합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RNA 프라이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즉 3'의 OH가 제공이 되어야 DNA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DNA 중합효소를 DNA 신장효소, 늘리는 효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런 거죠. 자, 봅시다. 자, DNA 중합효소라는 애는 좀 바보예요. 여기 이제 파란색의 DNA가 있으면 하늘색의 DNA를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상보적으로 붙여나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3'의 OH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3'OH가 이게 없으면 이 유클레오티드, DNA 유클레오티드를 갖다 못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거 못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3'OH가 있어야 이 DNA 유클레오티드를 가져와서 끝에 있는 요거 포스페이트 2개짜리를 떨어뜨리고, 즉 피로인산을 떨어뜨려버리고 DNA 중합소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 볼까? 만약에 이 RNA 프라이머가 없다고 이게 없다면 DNA 중합소가 DNA를 연장시킬 수가 없어. 뭐가 있길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DNA 중합소가 붙이는 거, 이거 갖다 붙이는 거 못합니다. 예? 그럼 뭐가 필요해요? 3'OH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DNA가 없는데 어떻게 3'OH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체는 RNA는 그냥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RNA는 그냥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NA 프라이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럼 거기에 RNA도 3'OH는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연장시키는 걸 하더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즉 DNA 중합표도는 3'OH만 있으면 돼. 앞에 있는 게 RNA든 DNA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신장시킬 대상만 있으면 유클레오티드를 상보적으로 계속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림은 요 RNA 프라이머라는 게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붙고 DNA 중합소가 연장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 한쪽에서 막 붙일 때 그림을 여러분 보셨던 거예요. 잠깐 다시 갈까? 요거. 막 복지 원점 시작할 때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럼 DNA 중합소 여기를 붙여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복제되는 방향은 5에서 3방향이죠. 이 그림 보시면 5에서 3방향으로 RNA 프라이머 다음에 DNA 중합표소 한 애가 이렇게 쭉 하늘색의 DNA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반대편. 다시 가볼까? 자, 여기 없죠. 자, 얘는 요거 붙인 다음에 이제 하늘색의 DNA를 붙여 나가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못 붙여 또.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필요해요? 그림이 없지만 RNA 프라이머가 붙어줘야 돼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죠? 자, 그래서 얘는 좀 벌어진 다음에 RNA 프라이머를 여기다 반대편에 붙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DNA를 연장시키죠? 그리고 이제 벌어져요, 더 벌어지게 되면 얘는 5에서 3방향으로 복제하는 거니까 계속 복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림 보세요. 5에서 3방향이니까 이거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연장되는데 문제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반대편 가닥은, 자, 이쪽 부분 보시면 여기 요거 만들고 연장을 시켜요. 연장시켜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다시 앞쪽은 이렇게 연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5에서 3 방향이란 것은 이 방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장시킬 누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떻게 돼? 또 프라임을 붙여. 그리고 또 연장시켜.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반복한 거예요. 붙이고 연장, 붙이고 연장, 붙이고 연장. 그렇죠? 이해갑니까? 즉 DNA 복제라는 것은 DNA 중합소가 5에서 3방향으로밖에 연장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5에서 3방향, 여기는 짧게 5에서 3방향으로 되죠. 계속해서 복제 원점을 늘린다고 생각했을 때 위에 가닥은 계속 복제가 가능한 거니까 선도한다, 리딩한다, 리딩 스트랜드, 선도 가닥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대편 가닥은 이렇게 복제하고 이렇게 복제하고 이렇게 복제하는 것처럼 약간 느려지는 것 같으니까 지체 가닥, 레깅 스트랜드라고 표현했죠. 저거를 발견한 사람이 오카자키라는 일본 사람, 쪽발이. 예? 자, 그래서 이거 발견한 사람 누구? 오카자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빨간색 부분은 RNA니까 사실 저 부분이 아니라 저 하늘색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자키 절편의 길이 딱 한 대장균이라면 1000개 정도 유클레오티드의 길인데, 그 정도로 이제 짧은 유클레오티드의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DNA 절편들을 오카자키 절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럼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오카자키 절편 1번
그 뒤에 만들어진다 옥가닥의 절편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선도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RNA 프라이머가 계속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쭉 가면 돼. 근데 옥가닥 절편이 만들어지는 반대쪽은 계속 RNA 프라이머가 필요해요. DNA를 복제하려고 하는데 RNA 프라이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RNA를 제거하고 DNA로 다시 메꿔야겠죠. 그렇죠? 선도가닥 쪽은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옥가닥 절편 쪽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는 DNA 중합해서 1번이 그 일을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요 RNA 프라이머가 있는 요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DNA 중합해서 3번은 복제를 한 다음에 떠나가고 여기 보시면 DNA 중합해서 1번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DNA 중합해서 1번은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제거하죠. 지금 짧아지고 있잖아요. 짧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이 뭐로 바뀌고 있어요? DNA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DNA 중합해서 1번이라는 애는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를 대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요? 다른 종류의 애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부분, 옥가닥의 절편이 딱 1번과 2번만 남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RNA를 깨끗하게 제거했거든요? 그럼 두 절편을 이제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하는 효소의 이름, 여기는 DNA 연결 효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라이게이즈 또는 리가제라고 부릅니다. 자, 효소 역할 아시겠어요? DNA 중합에서 3번이 뭐예요? 프라이머서부터 DNA를 연장을 시켰어요. 선도가닥과 옥가닥 절편을 둘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도가닥은 계속 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옥가닥 절편 쪽은 문제가 되죠. RNA 프라이머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DNA를 바꾸는 애가 필요해요. 누구? DNA 중합소 1번. 그럼 RNA를 제거했을 때 이제 나머지 절편들끼리 연결을 해야 돼. 누구? 리가제. 그럼 이제 DNA가 다 파란색 걸로 대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전체 그림을 한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따져가면서 읽어보시면 이해 갈 거예요. 선도가닥은 프라이머가 보이지 않네요. 저 뒤쪽에 어딘가 있었겠지. 여기 있네, 그죠? 이쪽 어딘가 있었겠죠? 그 다음 옥가닥 절편 쪽에서만 막 프라이머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다시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효소들이 더 존재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NA 복제 과정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DNA가 기존에 있었던 파란색 DNA, 하늘색 DNA가 상보적 붙는 걸로 끝났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손상 얘기인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요거 한번 더 얘기합시다. 자, 그런데 DNA가 복제가 돼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요 파란색의 DNA에 상보적으로 이 하늘색의 DNA가 지금 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제가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묘한 게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DNA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왜 그럴까? 자, 여기 그림 보면 이 파란색 DNA에 대해서 하늘색의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끝까지 다 갑니다. 5의 3방향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을 보게 되면 파란색 DNA들 하늘색 DNA가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RNA 프라이머가 있던 지역이죠? 그죠? 이건 RNA 프라이머니까 제거가 언젠간 될 거예요. DNA 중합효소 1번이 하는 건 아닐지라도 RNA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 사라져? 그럼 DNA 어떻게 돼요? 요 부분 없으니까 다음번 복제 일어날 때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DNA 복제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DNA 끝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것은 분열할 때 어떻게 한다? 분열할 때 DNA 길이가 짧아진다. 특히 어디? 끝이 짧아지는 거죠. 우리 DNA 맨 끝은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요 끝은 이런 끝,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텔로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텔로미어.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것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세포는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지만 뭐 암세포 막 계속 분열하는 애죠. 생각해보세요. 암세포는 우리가 무한 분열한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얘가 무한 분열하는데 DNA 짧아져. 그럼 자기 스스로 분열할 때마다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DNA가 짧아진다는 것은 자기 유전자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뭔가 대책이 있을 거예요.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분열하는 애예요. 그래도 분열할 때마다 짧아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텔로미어라고 하는 양 끝의 부분을 짧아지는 걸 막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텔로머라즈라는 효소입니다. 자, 그 효소는 이제 뭐 하냐면, 자, 그림에서 보면, 자, 텔로머라즈라는 효소는,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는, 효소 이름, 얘는 자신의 내부에 R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RNA를 여기다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머가 붙고 DNA를 복제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짧아지는 현상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적절한 길이만큼 늘리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요. 짧아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암세포나 줄기세포는 복제할 때마다 DNA가 길어지겠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림이요. 이게, 여러분, 프라이머가 맨 끝에 딱 붙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DNA가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프라이머가 대충 뭐 이런 데 붙겠죠. 그렇죠? 항상 끝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연장시켜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요 짧아진 어떤 속도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길이가 그냥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뭐 텔로머라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라든지 줄기세포는 텔로머의 길이가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특징. 반면 다른 세포들 있잖아요. 뭐 우리 분화된 세포, 예를 들어가지고 간세포, 뭐 눈에 있는 세포 이런 세포들은 분열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 DNA 길이가 짧아지죠. 왜요? 텔로머라제가 없으면 이 부분을 연장시켜줄 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복제될 때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텔로머라제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즉 여기까지는요. 복제가 일어나? 그러면 다 이렇게 일어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 요 텔로머라제 요 얘기는 공통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암세포나 줄기세포에서만 이런 현상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 오케이?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복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DNA는 수선 과정이 있다. 이걸 아십시오, 일단. DNA라는 것은 중요한 물질이에요. 세포가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고치는 기작이 있는 겁니다. 그 고치는 기작이라는 것은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칠 수 있다는 정도는 아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외선을 쬐게 되면 여기 이제 티민이라는 것이 나란히 있을 때 둘이 붙어버리는 현상이 잘 발생을 해요. 그럼 저것은 이제 DNA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왜냐면 티민 양옆에 있는 애들끼리 막 붙었으니까. 그래서 수성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와 같이 그 손상이 있는 부분을 이제 크게 절단을 하고 여기 보면 DNA 중합에서 1번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DNA를 메꾸고 그다음에 뒤에 연결요소가 딱 붙여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끔하게 고쳐지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교정 기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정 기능. 교정 기능이 하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염색체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진핵세포 염색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건 복제된 거라고 그랬죠? 복제가 안 됐으면은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염색제라고 하는 것은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복제를 다 한 다음에 지금 나누기 직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염색체일 때 평상시에는 염색질, 염색4의 상태에 있고요. 더 아랫단에 들어가게 되면 유클레오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유클레오좀이 어떻게 생겼는지, 염색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염색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한번 순서를 밟아볼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자, DNA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깁니다. 특히 진핵세포의 DNA라면 진짜 길어요. 사람의 거라면 세포 하나가 1.8m짜리 DNA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말 긴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DNA가 무슨 전화를 띠고 있더라? 친수성이고 음전화를 띠고 있더라. 인상기 때문에. 그럼 음전화를 띈 그 긴 1.8m짜리 DNA가 불과 10마이크로미터도 안 되는 그 구형 물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이 음전화를 띠고 있어? 잘 우리가 패킹해서 보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핵세포는 단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패킹한 거예요. 자, 그때 패킹을 하기 위해서 쓰인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자, 얘들 8개를 붙여가지고 동글동글 만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은 전하가 뭘까? 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염기성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산성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염기성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생각해보시면 DNA는 A가 엑시드 산이니까 이건 염기겠지, 그죠? 그래서 산염기. 즉 염기성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로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러면 잘 패킹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감았는데 2바퀴 반 이렇게 감고요. 또 2바퀴 반 감고요. 이렇게 계속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 위에 마치 구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응축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DNA 긴 거를 동글동글 말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응축이란 걸 한 거죠. 그렇죠? 아직도 성에 안 차. 그래서 얘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이런 실을 빙글 돌리는 거죠. 한 바퀴 돌릴 때 이런 애가 6개가 들어가요. 한 바퀴 빙글 6개, 한 바퀴 빙글 6개. 돌려서 이렇게 만든 거죠.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빙글 돌린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저게 바로 염색질.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염색질이라는 것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염색질은 30나노미터의 염색질, 그 다음에 10나노미터의 염색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클레오좀이라고 하는 것은 DNA 아까 보셨던 것하고 히스톤 단백질들이 이루고 있는 애들, 요게 유클레오좀. DNA는 히스톤 단백질 8량체를 이렇게 2바퀴 반을 감았을 때 146 베이스 페어가 들어갑니다. 즉 146개의 염기쌍이 감싼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염색질을 자, 여기 보십시다. 더욱더 얽히게 하죠. 이렇게 꼬불꼬불 더 얽히게 하죠. 그죠? 그래서 염색체를 구성하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냐? 자, DNA 정보를 읽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완전 분해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아요, 실제로는요. 이건 이제 구성 요소를 많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 정도 수준에서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응?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뭐예요? 히스톤 단백질의 DNA를 감싼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히스톤에 있는 양전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살짝 제거를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세틸화. 그럼 요게 이용제라고 형성하고 있다가 약간 느슨하게 떨어지겠죠. DNA하고 단백질이요. 그럼 정보 읽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보를 좀 더 약간 느슨하게 갖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보를 읽기가 싫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아시겠죠? 염색질.
왜냐면 이 상태로 해서 보관하기에는, 갖고 있기에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이게 너무 길어. 그래서 이 상태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상태. 아시겠어요? 저것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염색체가 있을 때, 잠깐 여기 볼까요? 이 염색체가 실제로는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염색질, 요걸로 거의 존재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30나노미터, 빙글빙글 돌려놓은 형태라고 한 것. 그게 이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색체가 안 보여. 아시겠어요? 그래서 염색이 되는 물질만 보이니까 염색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염색체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내가 읽을 부분만 어떻게 해요? 읽을 부분만 요 형태로 만들어. 10나노미터. 풀리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뉴클레오존 구조에서 히스톤이라는 게 양전화가 사라지면서 약간 DNA 느슨하게 떨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태로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읽어야 될 정보가 있는 부분만 요걸로 만들어요. 약간 느슨하게 떠갖고 정보를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는 그것, DNA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DNA에서 진짜 정보가 많이 있을까? 자, 대장균은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진짜 정보야. 우리 사람 2%만. DNA가 1.8m인데 거기서 2%만 진짜 정보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진짜 정보라는 것도 예? 유전자가 그러면 22,000개가 불과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눈에서 필요로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닌가? 눈세포라면 그게 10,000개가 안 돼. 그러면 전체 DNA에서 불과 2%에서 1%도 안 되는 거를 눈은 풀어가지고 눈 이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간 마찬가지. 제일 많이 풀어봐야 10,000개도 안 풀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풀어내는 유전자하고 여기서 풀어내는 유전자가 같을까? 그럼 같은 세포지? 달라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상태인데 눈에서는 불과 1%도 안 되는 지역을 이렇게 풀는 거야. 그것도 시기별로 다르겠죠. 유전자를 풀 게 예를 들어서 8,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2,000개만 풀자. 그 부분만 살짝 이걸 바뀌는 거야. 그리고 풀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그걸 살짝 가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야? 요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염색질 10나노미터와 30나노미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복제를 다 한 다음에 세포가 분열할 때에는 이런 실의 상태로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이거를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복제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응축, 이렇게 응축, 결국 요 형태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끔 바뀌는 거죠. 쪼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이제 얘기할 때,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세포 주기라는 걸 얘기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요? 감기. 뭐예요? 지원기, S기, G2기, 분열기에 M기. 분열하지 않겠다. G1기에서 빠져나가요. G, 제로기, 분열에 휴지기. 자, 이때 언제만 염색체가 보인다고 했었더라? 이때 염색체가 보이죠. 응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M기의 전기 상태에서 응축되기 시작해가지고 중기에 가장 응축이 많이 됐다가 말기 가면 다시 쫙 풀렸잖아요. 이 위에 있는 거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염색체. 평상시에 분열 휴직이 DNA 정보 활용해가지고 일해야 되잖아요. 지원기 역시 단백질 많이 만들어야 되죠. 분열에 필요한 거. S기는 복제해야 되고 G2기도 단백질 합성해야 되고 이 시기는 다 염색질로 있지. 아까 보셨던 10나노미터와 30나노미터. 정말 일부만 10나노미터, 대부분 30나노미터로 존재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응축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만 M기에서 염색체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항상 복제된 것만 보인다고 그랬지. 이해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색체의 구조라는 걸 이제 봤는데,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기에 뭐 스캐폴드 단백질 저런 구조 막 나오는데 저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하나 순서 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딱 이 3단계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유클레오점이 뭔지, 그 다음에 염색체라는 게 뭔지, 염색체가 뭔지, 예? 이게 어떤 게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알아야지. 이해갑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뭐 어느 세포에서 염색체를 추출했다. 그럼 뭘 추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추출했고 실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이거 추출했으면은 풀리지 않았잖아. 그럼 응축되어 얽혀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16장을 다 끝낸 것 같아요. 네. 17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금요일 날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